출발 새 아침.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경에 인간의 오복이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우한 없이 편하게 사는 것, 덕을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것, 그리고 천명을 다하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신체의 오복도 있는데요. 치아가 튼튼할 것, 눈이 잘 보일 것, 위가 튼튼하여 소화가 잘 될 것, 귀가 잘 들릴 것, 배변 활동이 원활할 것 등입니다. 치아가 튼튼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든 구강보건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강보건법 제4조 2에 의하면 6월 9일을 기념일로 정했다는 것과 지자체 등이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6살의 6, 즉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살의 6과 어금니 9의 9자, 한자죠. 이 9를 숫자 9를 표시해서 6월 9일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유병장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체 오복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의 소리가 듣는 YTN 라디오 노인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의 오복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어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아주 힘차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네요.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이, 그러니까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게 오늘 새벽 2시에 나온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10시 반에 출석을 했고, 빠르면 어제 저녁, 늦으면 오늘 새벽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은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김종중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왜 기각이 되었느냐,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의 그간의 수사를 통해서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임.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어차피 범죄가 중대하니까, 네. 나중에 유죄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이 구속을 시킬 만한 구속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은 안 된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정도 사안이 구속의 필요를 우리들에게 확고부당하게 알려줄 만한, 설명할 만한, 설득력 있게 그런 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정도 기각이 거의 저는 다 예상이 됐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분위기가 조금 요즘 여론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작이 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버티고 있을 때 이 삼성이라는 구치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언론들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뭐 하만카돈이라든지 이런 전장 기업이 이 부회장이 바깥에 재판을 받기 전에 유일하게 M&A를 했었던 기업이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도약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 분위기나 흐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 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실제 올랐죠. 네, 그리고 뭐 M&A 같은 것을 꼭 굳이 뭐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이 언론 보도만 믿기는 특히 예. 언론 보도가 이제 경제지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언론을 그대로 믿기에는 좀 객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 승계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1년 7개월 동안 싸움을 했는데 네. 증거를 수집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부회장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내일 네.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게 내일이거든요. 네.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이것을 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했던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정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회의 10개로 결정이 나면은 부의심의회가 이제 검찰총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기소뿐만이 아니라 불기소, 기소유예 권고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재현될 예정인데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이 이 혐의는 소명된다고 한 점이 심의 개최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어제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최지성 전 실장 그리고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모두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네. 사실은 검찰로서는 조금 엄청 많이 쉬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21대 국회 최대 화두가 지금 기본소득 논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소득이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정치권에서 큰 화두가 되는지 이거 정말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이러는 건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거의 도입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 기본소득을 광범위하게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또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능 또는 국민들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도지사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빵 먹을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물타기를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입을 간절히 요구하는 것인지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전 의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보수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 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좀 다르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보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혜택을 모두 제외하고 세수 확보를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이 나머지 제외한 부분을 민간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고요. 진보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보험들은 거의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른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적인 혜택 부분을 좀 제외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로봇세, 탄소세, 부동산 불로소득세 같은 추가적인 세금 도입을 통해서 또 세수 확보를 하겠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를 변형시키거나 없애서 그것으로 마련된 돈으로 기본소득을 준다. 이게 지금 보수적인 네. 입장의 사람들이 내놓는 기본소득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논의가 민주당에서 말하는 논의하고 똑같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논의가 시작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섣불리 기본소득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뭐 로봇세, 탄소세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상 바로 도입하기 좀 요원해 보이고요.
이 부동산 불로소득세도 과연 어떤 사람까지 적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 시행된다고 하면은 증세 없이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상충됩니다. 어쨌든 그건 새로운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세수 마련,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논쟁이 불거질 것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근데 이게 최대 180조 원가량 듭니다. 해마다요? 예. 대한민국의 예산이 500조 정도가 되는데 이 18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한 거다.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데 지금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또 논의한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서 이걸 그대로 가는 게 맞는지 다 계산들이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요. 벌써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5%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가구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해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 99.5%, 2,160만여 가구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밝혀졌고요.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 6,095억 정도를 수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체 신청 가구의 67.4%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아갔고 나머지는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나눠서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우성 씨 관련해서 간첩 조작 사건 검사 불기소 처분된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거는 면죄부 준 겁니까? 짧게? 사실은 이제 검찰이 제 식구 감사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유우성 씨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국정원이 위조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역시나 유성 씨 입장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다 또는 검찰이 조사를 할 의지조차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법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자,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호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서울시에서는 어제부터 무증상인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방역 대응에 있어서 틈을 막겠다. 선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거를 미리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또한 역설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열일하는 서울시장입니다. 그 7일에요.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시돼야 된다.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혜택이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늘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런 재난이나 위기 순간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먼저 그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이 또 더욱 깊게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어쨌든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이런 아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또 자영업자는 그냥 비를 그야말로 쫄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아무런 보험학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사회적인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또 우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우산이 이제 잉여가 되기 쉽고 네네. 또 우산이 없는 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절실하게 큰 도움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불평등 사회가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재앙이다. 네. 그걸 우리가 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산 뭐 예를 들면은 가죽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비닐 우산 하나 더 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네. 한 명이라도 다 우산에 다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고용보험을 좀 그렇습니다. 더 혜택을 중요시하자. 이런 얘기죠. 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빵 먹을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통합당의 기본소득 아젠다를 뺏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갑작스럽게 나온 이 기본소득 이것이 조금 경쟁하듯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네. 기본소득이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다. 자유만 있으면 뭐합니까?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권리를 보장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뭐 충분하다면 뭐 좋지만 지금 재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가장 깊은 타격을 입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 그게 정의고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젠다는 말로 선점하는 게 아니라 네. 시민들이 체감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정치가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우선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사람들 빼고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더 보충적으로 이걸 주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평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일부 시민들은 혹은 서민들은 나 기본소득도 받고 싶고 고용보험 제도도 당연히 전 국민으로 하는 것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렵습니까? 돈이 어디서 네. 나옵니까?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다 내놔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물론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청년이라든지 저희 사실 서울시도 이미 청년수당이라는 것이 일종의 100%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네. 기본소득의 의미에서는 지급하고 있죠, 사실. 저희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사실 의미 있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또 조세저항 같은 게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일단은 고용보험 혜택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네요. 네. 자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경쟁을 벌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아니 저는 기본소득도 전 국민 고용보험도 모두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우리의 삶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걸 마치 경쟁과 대립의 구도로 몰고 가는 거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님도 사실 저도 현장을 잘 아는 만큼 아이디어도 많고 네. 또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는 언제든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내내 수도권의 방역 파트너로 이 지사하고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기 협력이 되는데 자꾸 싸움을 붙이겠습니까? 싸움을 네. 자꾸 붙이는군요,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지금. 네, 그리고요, 서울시에서 어제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증상인 시민이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준다,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이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저희들 특징을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조용한 전파에 의해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거, 예방하는 게 뭘까 저희들 고민하면서 그게 결국은 고위험 집단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까지 아우르는 무료 선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서울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선제 검사가 뭐냐면 5명이나 10명 사이에 이 검체를 혼합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이른바 풀링 기법을 활용해서 속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중에
그 증상이 나오면 네. 다시 전수를 조사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더 빨리 하게 되는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 관할하는 영어 유치원 종사자 네. 약 600명, 또 서울시내 59개 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과 교직원 약 6,800명 이렇게 선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전원 음성입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학교나 학월센터와 같은 밀집 사업장,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 노숙인, 무자격 체류 외국인, 소규모 종교시설 목표자 교인 이렇게 나름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그런 집단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 검사는 서울 시내 7개 시립병원에 네. 검사 가능 규모를 고려해서 매주 한 1,000명에 대해서 그것도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총 20만 명이 선제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 예산 뒷받침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험 밀집군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예, 예, 예. 아이들 한 뭐 10명, 5명씩 모아가지고 일단 검사를 해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면 다 5명이 그렇죠. 예를 들면 다행이고. 괜찮은 거고, 만약 좀 이상하면 그 5명을 다시 검사해본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이 예. 빨라질 것이다 이런 예, 얘기네 예, 예. 검사가. 네. 네. 자, 그런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이 확진자 수가 좀 진정이 좀 안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처럼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게 롯데월드 뭐 다녀갔던 고3 학생이 확진 판정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감염 경로 확인하기도 그렇지만은 좀 어느 정도 못 막는다는 게 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물론 뭐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정하게는 함께 살아가는 네.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봐도 이게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축적한 그 방역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신속한 검사,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까지 이렇게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할 것이고요. 네. 또 좀 전에 설명드린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집단, 또 일반 시민들까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예방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뭐든지 다 새로운 혁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제압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가 한림대 강남 삼성병원 내과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 얘기가 이거 조금 위험하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회귀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번 주 내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뭐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이재갑 교수님이 네. 서울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제검사위원회 네. 위원이시고요. 많은 자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게 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폭넓게 수용한 끝에 내린 어떤 새로운 일상의 룰이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게 꼭 과거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라도 코로나19의 2차, 3차 파도가 올 수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위기와 긴장이 혼재된 상황. 이게 바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시민 개개인이 주체가 된 이런 생활 방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백신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이제 무더운 날씨가 지금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에서 마스크 놓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나나쯤이 하는 작은 방심이 지금 지하철과 대중교통 또 도시의 봉쇄 없이 지켜온 우리의 일상을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키워드를 평등의 재발견, 수평적 분권, 문명의 대전환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가 CAC 글로벌 서미트라고 하는 네. 세계 도시 그 시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평등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취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오는 이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수평적 분권이라는 것은 아무리 국가적 재난이라 하더라도 이거 발생하는 것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안을 발굴한다. 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명의 대전환. 이건 제가 또 주장한 바인데요. 인류 역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네. 문명의 대전환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통찰하고 또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울시가 새로운 문명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표준 국가를 만들어가자. 이런 이제 제안이 이 회의 속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예부대처럼. 예, 그렇습니다. 아우, 그분들은 지금 몸살 안 났습니까? 몸살 났죠. 지금 뭐 이게 이제 4개월이 넘어서면서 네. 사실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든 지금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과거 어려울 때 대구에서 발생한 환자까지도 제가 요청해서 그 치료를 전담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죠. 이 공직자 특히 의료인들 또 자원봉사자들 뭐 더 나아가서 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서울 시민만큼 이렇게 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 잘 지키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또 이런 어떤 우리의 방역에 K예요? 예. 이런 거를 빛나게 한 존재는 없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시장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만 고생한다 이렇게 공무원님들이 좀 걱정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코로나19가 뭐 서울시만 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서울시가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시가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당국대학 석좌교수입니다. 석좌 교수님께 네.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주겠습니다. 단국대 석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석좌 교수는 뭡니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일반 교수님이랑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죠. 네. 뭔가 그래도 권위가 있고 더 훌륭한 분을 의미하는 걸로 느껴집니다만은. 네. 일반 교수 되기보다 훨씬 힘듭니다. 명예 박사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간 뭐 대한민국에 그냥 두루두루 모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 어제 예정됐던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고 국회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6월 5일 의장 선거는 꼭 하고 6월 8일이라고 상임위원장이 받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늦어지겠구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상당히
역시 대화를 중시하는 국회로 조금 더 조정을 해보지만은 이번 주까지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박병석 의장이 그랬다면서요. 이번 주까지 제대로 안 하면 내가 권한을 행사하겠다. 네, 글쎄요. 저도 2, 3일간 더 대화를 해가지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 통합당 네. 원내대표에게 조영 원내대표에게 당에 돌아가서 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미 12대 6에서 11대 7로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또 예결위원장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마 물밑에서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으로 갔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또 미통당에서 어저께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법사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제 사법위로 나누자. 법제위와 사법위로. 그렇게 되면 그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하나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냈다는데 어때요? 둘로 나누더라도 국민적 비난이 있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늘으면은 굉장한 예산이 부수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늘릴 수도 없을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에서 받기 어려운 제안이었고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본 수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번 주까지 좀 기다려보고 네, 늦어도 이번 다음 주 초는 될 주까지도 합의가 것이다. 되지 않으면은 네. 지난번 국회의장 선출 때처럼 민주당이 다른 군소정당과 합쳐서 표결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까? 18석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서로 오간 그 중에서 11개만 선출하지 않을까 11개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들 몫으로 원래 예정되었던 11개만 하고 나머지는 미래통합당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군요.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12대 6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를 통합당에 양보했으니까 11대 7로 합의가 됐고 네. 마치 의장단 구성할 때 통합당 부의장 한석만 지금 공석으로 남겨놓은 채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선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하듯 만약 이번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번 주말에 저는 민주당 목만이라도 선출할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법사위 원장 때문에 사실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그 체계자고심사 권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조금 축소시키고 그걸 빼버리고 아예 조금 그 처리 기간을 좀 제한적으로 두고 해서 힘을 많이 뺀 다음에 법사위원장 가져가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글쎄요, 무슨 힘을 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자구체계심사가 제가 법사위원을 12년 했습니다. 네, 제일 오래 했는데 반드시 그 권한이 법사위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올바른 국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전에 법사위원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별로 인기가 없는 상임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서 내가 한 거다 이랬었는데 요즘 보면 제일 센 거가 봐요.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지금 특별한 이 검찰 수사 또는 기소되신 분들 몇 분이 거기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법사위가 넘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넘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뭐 돈이 없으니까 힘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서 좀 큰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되고 불쾌감이 표시된 다음에 남북 군사합의 파기라고 하는 강력 경고가 있은 데다가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연락사무소도 뭐 쓰지 말자 뭐 이러면서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우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총괄을 한다. 네. 라면서 강한 지시문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담화가 발표됐거든요. 그랬죠. 이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금까지 북한의 군부나 통전부가 담당하던 대남 총괄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차지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좀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북 접촉을 할 때. 긍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김여정이 좀 대북 상대하기 접촉을 싫을까요? 예. 대북 접촉을 할 때 예. 실권자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하고 직접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용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섭을 하는 데는 더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네. 대북전단 삐라에 대해서는 이미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에서 이건 하지 않기로 약속됐던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6.15 20주년을 앞두고 우리 실제로 당시 제가 특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러한 관계자분들과 전부 얘기를 나눴지만은 지금 통일부에서 삐라 살포를 막는 그런 법을 이미 성안 중에 있었고 네. 또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들이 한다고 하니까 또 김포 등 강원도 경기도의 접경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통일부에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예. 법안으로 이것을 확실히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제 이 삐라가 또 문제가 되어서 총성이 또 오고 가기도 해서 인근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또 위험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사실 안전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득보다 실이 많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박스트라다무스께서 지난 주말에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코로나 확산을 노린 반인륜적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안에 삐라는 물론 여러 가지 물품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USB도 보냈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 우한 코로나가 생기자마자 맨 먼저 아마 국경을 봉쇄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무슨 전염병이 오면은 국경 봉쇄 등 거주 이전을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주요한 물품도 반입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의 감염 기간을 마치 자가격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삐라나 그 물건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쿠팡 택배 받으면서도 대면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북한의 조심성 있는 대책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택배 오는 것도 직접 받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그게 오면 받겠어요? 네. 좋겠어요? 네.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여쭙겠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삐라 만지면 세균 감염된다는 북한 괴담을 박지원 전 의원이 대변한다. 이성이 추락한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여정 편들다가 너무 오버했다. 정부와 북한 편을 들어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고 웃고 넘깁니다. 대인배시라 이거군요. 자, 그러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왜 이전에는 이런 법안이 없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나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무슨 김여정 하명법이냐 대북 굴종행위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입장도 있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의석 구조가 도저히 민주당 가지고는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그렇게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북한도 우리에게 비를 안 보내지 않습니까? 네, 모르죠. 과거에 얼마나 네. 많이 보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 우리는 합의 준수를 위해서 안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김여정 하명법 이런 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합의 준수를 해서 안 보내는 그런 걸로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예.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 혐의가 이제 제기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모든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복하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는 괜찮습니까? 저는 그 삼성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원으로 하면은 보석제도 같은 것, 죄송합니다. 배심원 제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검찰이 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적법한 피고인으로서 청구를 했는데, 바로 즉각, 후속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 사법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방송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법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불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은 그대로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재판을 워낙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하고 많이 받았잖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와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옵니다.